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한국. 하지만 그 노후는 세계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가난하며 가장 힘겹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금은 적고 노동은 더 오래 하며 자살률은 가장 높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미래가 걸린 7가지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예고된 현실입니다. 1. 연금 대체율 한국은 절반도 안 됩니다. 은퇴 후에도 괜찮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을 땐 매달 국민연금을 냈고 뉴스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얘기만 들리지만 어쨌든 어느 날부터 매달 돈이 들어올 테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받게 될 그 연금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연금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은퇴하기 전 소득을 기준으로 은퇴 후 연금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연금으로 월 140만 원을 받게 된다면 대체율은 70%입니다. OECD 평균은 약 63%입니다. 반면 한국의 연금 대체율은 고작 31.2%, 그것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수치입니다. 즉, 한국인은 퇴직 후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나마도 최소 10년 이상 꾸준히 가입하고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만 수령이 가능하죠. 내가 받게 될 돈은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기준 수급자 평균 수령액은 월 62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까지 포함해도 대부분 월 9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밝힌 65세 이상 가구 평균 소비 지출은 월 259만 원입니다. 지출 대비 수입의 격차는 약 170만 원. 이건 단순한 부족이 아닙니다. 구조적 붕괴입니다. 그럼 그 차액은 어디서 메꿀까요? 결국 노후에 쓰지 말고 남겨둔 돈, 즉 사적으로 모아둔 자산을 깎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자산이 생각보다 빨리 바닥난다는 데 있습니다. 연금은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간에 실업, 사업 실패, 경력 단절 등으로 가입 기간이 끊기거나 짧아지면 대체율은커녕 연금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약 23%는 수급 자격조차 못 채우고 있습니다. 즉, 평생 일했는데 연금은 못 받는 사람. 그게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당신이 준비할 수 있는 건 지금뿐입니다. 한국에서 연금만으로 노후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공적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가 보조를 복합적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적연금 의존도가 높고 개인은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퇴 후 파산의 첫 번째 원인은 연금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받을 돈을 과대평가한 결과 쓰는 만큼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 그 후에는 보통 70대가 돼서야 찾아옵니다. 2. 노인 빈곤율 가장 오래 사는 나라, 가장 가난하게 늙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 여성만 놓고 보면 86세를 넘습니다. 이 말은 곧 은퇴 후에도 20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20년 편안한 노후일까요? 놀랍게도 한국은 OECD 38개국 중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가장 가난하게 늙는 나라가 된 것이죠. 한국 노인 빈곤율 43.4%, 절반 가까이가 빈곤. OECD가 정의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즉, 평균보다 훨씬 적은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기준으로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약 13.1%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려 43.4%, 거의 절반 가까운 노인이 빈곤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단칸방에서 혼자 끼니를 굶으며 버티는 어르신, 경로당에서 나눠주는 국거리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 당신이 어릴 때 손잡아주던 그 이웃 어르신이 그 숫자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난할까?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적 소득보장 시스템의 미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직도 전체 노인의 65%를 넘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수령액은 낮고 수급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또한 자산 중심의 노후가 대부분입니다. 집은 있지만 쓸 돈은 없는 자산 착시가 매우 흔하죠. 이로 인해 실제 생활비는 늘 부족하고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외부 지원을 기다리는 삶이 반복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 숫자가 말해줍니다.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비율은 48.6%,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 상태에 있으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 노인이 100만 명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기준, 가족 부양 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제도 밖에 서 있는 고령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가난하지만 가난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립되고 병들고 조용히 사라져 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59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평균일 뿐, 빈곤층 노인의 경우 월 100만 원도 안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돈으로는 병원에 갈 수도, 외식을 할 수도, 난방을 충분히 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목숨을 유지하는 수준일 뿐, 삶의 질은 바닥을 기는 수준이죠.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10만 명당 43.3명. 젊은 층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 이유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 더는 버틸 돈이 없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3. 건강수명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아픕니다. 부럽다. 장수하시네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축복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장수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이라면 좋겠지만 한국의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인이 오래 산다는 건 오래 앓고 오래 병원에 드나들고 오래 고립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평균 83.6세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약 66.3세까지, 즉 평균적으로 17년은 병치레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이걸 건강수명이라고 부릅니다. 건강수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살아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OECD 평균 건강수명은 약 72세. 한국은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66세 수준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차이가 20년 가까이 납니다. 즉, 대부분의 여성 고령자는 70대 이후부터 오래도록 아프게 살아갑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쳐가는 인생 후반전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질병, 통증, 간병, 병원과 함께 늙어갑니다. 한국 고령자의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27회 이상으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의 약 85%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자의 60% 이상은 하루 3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약 없이는 외출도, 식사도, 잠도 어렵다고 말하죠. 이쯤 되면 노후는 버티기의 시간이 됩니다. 병을 안고 사는 삶이 아니라 병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혼자선 일어나기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건강수명이 짧다는 건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도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각자 생계로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떠났거나 시설은 비용이 너무 높고 국가는 간신히 기초보장만 해줍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씻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상태로 남겨집니다. 생존은 계속되지만 삶은 사라져버린 채 건강하지 않은 장수는 고립과 연결됩니다. 건강수명 저하는 사회적 고립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몸이 불편하면 외출을 줄이고 외출이 줄면 관계가 끊기고 관계가 끊기면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한국 고령자의 우울감 경험률은 22%,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정신건강 상담이나 치료는 거의 받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 나이에 누가 안 아프냐는 말로 다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은 후엔 모든 것이 돈으로 바뀝니다. 지금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통원 간병비, 재활치료비, 요양시설 입소 비용, 방문 요양 서비스, 보조기기 대여비. 이건 상상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땐 돈보다 건강이 먼저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4. 노년 노동 참여율 은퇴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일하시게요? 이 질문에 60대 이상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그 말은 곧 그만둘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의 노인들은 원해서가 아니라 버티기 위해 일합니다. OECD 국가들의 65세 이상 노동 참여율 평균은 약 15%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33.1%, 거의 3명 중 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70대 이상 고령자 중에서도 19%는 여전히 경제활동 중입니다. 이건 명백히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문제는 그 일이 대부분 생계를 위한 단기적 임금 노동이라는 점입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서 파지를 줍거나 새벽에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거나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서 있는 모습이 일상이 된 겁니다. 노후는 은퇴가 아니라 연장의 시작? 많은 사람이 60세 전후로 퇴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 이후 20년 넘게 살아야 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사실상 제2의 생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은 빠르면 63세, 늦으면 65세 이후부터 시작되고 그 금액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메꾸기 위해 노인들은 퇴직 후 다시 일자리 전선으로 내몰립니다. 심지어 일부는 퇴직과 동시에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고 누군가는 자녀 결혼식 비용을 벌기 위해 또 누군가는 월세를 내기 위해 다시 일을 나갑니다. 고령자의 노동이 노후의 활력처럼 포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선 다릅니다. 노후 생계 유지 수단이 노동 외엔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몸이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일터에 나섭니다. 실제로 노년층 노동자의 약 60% 이상은 건강 문제가 있어도 일터를 그만둘 수 없는 상태라고 답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여유 있는 노후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생존입니다. 노후에 일을 그만둔다는 건 사실상 소득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자산에서 이자나 임대 수익을 얻는 노인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도 부족하고 퇴직금은 이미 다 써버렸고 그렇다고 개인연금을 준비한 사람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결국 고령자의 경제는 노동이 멈추는 순간부터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무조건 일해야 하고 일하지 못하는 순간부터는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돈도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많은 고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그만두겠어요. 이 말은 단순한 고충이 아닙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 삶의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집 팔기 싫어서, 그저 하루 더 버티기 위해
지하철 청소, 공공근로, 알바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지금 수십만 명 고령자의 현실입니다. 5. 공공노후 지출 국가는 늙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고 203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국가는 그 속도만큼 준비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평균 공공노후 지출은 GDP의 7.7%입니다. 반면 한국은 2.8%에 불과합니다. 이는 회원국 중 최하위권, 즉 노인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의료보장, 요양보험, 주거지원 등 노후에 필요한 공공지출 전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즉, 노후의 대부분은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복지국가라는 말은 한국 노인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덴마크, 독일,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들은 은퇴 후에도 큰 경제적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소득, 건강, 돌봄까지 공공지출로 탄탄히 메워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내가 준비한 만큼만 쓰고 살아라는 철저한 개인 책임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결과는 단순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편안하게 늙고 준비 못한 사람은 오래도록 불안하게 늙습니다. 국가가 안전망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그대로 추락합니다. 문제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고 있다는 점. 노후 의료비, 간병비, 주거비, 공공요금 모두 물가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이에 비해 국가의 노인 대상 지출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이 까다롭고 기초연금은 재산 기준이 적용돼 탈락자가 많으며 의료비 지원은 일부 중증 질환에만 해당되며 공공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시스템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령자들이 제도 밖에서 외롭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앞으로 더 악화됩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2030년 1,700만 명, 2040년엔 2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은 고령자를 지금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돌봐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늙은 나라가 아니라 늙은 사람들이 서로 돌볼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늙지만 국가는 안 늙는다. 국가는 사람보다 늙는 속도가 느립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병들지만 국가는 계획 없이 예산을 늦추고 제도를 뒤로 미룹니다. 그러는 사이 누군가는 병원비를 못 내고 누군가는 요양시설 입소 대기를 2년 넘게 하고 누군가는 자녀 집에서 눈치 보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점은 지금입니다. 6. 노인 자살률 가장 외로운 숫자 가장 조용한 통계입니다.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지도 말도 부탁도 없이 조용히 자신의 생을 정리하는 노인. 뉴스에 나오지 않고 이웃도 몰랐고 가족조차 뒤늦게 알게 되는 죽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노년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은 단연 압도적입니다. OECD 평균 노인 자살률 약 14명 분이 10만 명. 한국의 노인 자살률 43.3명 분이 10만 명. 3배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중 하나이면서 가장 많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노인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건 그냥 수치가 아니라 구조적 비극입니다. 살 이유가 없어요. 돈보다 외로움이 먼저 옵니다. 노인이 스스로 생을 끝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그리고 고립입니다. 자식에게 짐 되고 싶지 않아서, 병원비가 감당이 안 돼서, 아무도 찾지 않아서, 앞으로 더 힘들 것 같아서. 이런 말들은 통계로 남지 않지만 자살 직전의 인터뷰, 일기, 유서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의 거울입니다. 누군가 조용히 사라질 때 사회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회가 이미 구조적으로 실패했다는 신호입니다. 소득이 끊기고, 병이 생기고, 관계가 사라지고, 돌봄이 없고, 제도는 닿지 않고, 이 모든 조건이 겹쳐질 때 노인은 삶보다 죽음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절망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자살률은 노후 준비의 실패 지표입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높다는 건 곧 노후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지돌, 봄, 경제, 의료 어느 하나라도 작동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살률이 낮은 OECD 국가는 연금 대체율이 높고 의료 접근성이 좋고 노인 우울증에 대한 치료와 상담이 보편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연금은 부족하고 의료는 비싸고 상담은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그 결과가 죽음으로 가는 고요한 통계입니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모르는 죽음입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숨지고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무연고 사망자가 2023년 기준 연간 3,000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다수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이들은 자살 통계에조차 포함되지 않습니다. 숫자에도 기록되지 않는 죽음. 그건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시스템의 부재, 무관심, 사회적 단절의 종합 결과입니다. 자살을 줄이려면 복지를 키워야 합니다. 노인의 자살률을 낮추는 건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연금이 더 나오게 만들고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혼자 살지 않도록 돕고 심리 상담을 제도화하고 마을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의지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7. 가족 의존 구조. 한국 노인은 아직도 자식이 노후입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자식들 잘 되면 됐지. 그래서 자신을 위해 돈 쓰는 법을 모르고 병원비도 여가도 간병도 언제나 자식이 도와줄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식 세대는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한국 고령자 10명 중 4명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 가구 노인의 상당수도 생활비, 병원비, 주거 지원 등에서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부모의 56%는 자녀가 생활비 일부를 지원, 의료비 중 38%는 자녀가 부담, 치매 중증 질환 시 간병인 대신 자녀가 돌보는 비율 약 47%. 이 모든 숫자는 한국의 노후가 여전히 자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식도 버겁습니다. 2세대의 빈곤. 지금의 40에서 50대는 자기 자녀 교육비, 부모 간병비, 본인 노후 준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떠안고 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낀 세대라고 하죠. 2024년 기준 50대 가계부채 비율 전 연령 중 1위. 40에서 50대 중 자녀 학자금, 부모 병원비, 이중 부담 경험률 58%. 본인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부모 간병생활비로 쓴 사례 다수. 즉, 자식이 부모를 지탱하기엔 이미 본인도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뜻입니다. 노후를 자식에게 기대할 수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고령자 비율은 20년 전 66%, 현재 37.6%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노인 10명 중 6명 이상이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만 생활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노인이 아프면 자식이 병원에 데려가 주겠지.
나중에 자식이 집에서 돌봐주겠지. 장례는 자식이 알아서 치르겠지. 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 자식들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은 사랑이지 대책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자녀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비율은 급증하고 해외에 살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도 많고 심지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분쟁이 벌어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즉, 가족이 더 이상 노후의 보험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 노후는 내가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후는 국가도 자식도 배우자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혹시 자식이 도와주면 감사한 일이고 아니어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안전한 거주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자기 손에 쥔 준비만이 진짜 노후 자산입니다. 한국은 오래 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오래는 곧 가난하고 아프고 외롭고 일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OECD 평균과의 7가지 차이는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말해주는 경고입니다. 이 숫자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가 이 숫자 안에 갇히지 않도록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보세요. 구독은 당신의 내일을 위한 작은 약속입니다. 좋아요는 이 현실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